많은 나라의 시장이 종목별 움직임 외에는 특별하게 어떤 특징을 찾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1분기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높은 상태인데요. 이런 그 상태가 과연 이런 기대가 충족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시장 전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진우 GFM 투자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네. 먼저 미국 시장서부터 한번 볼까요? 네. 다우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예. 했습니다. 나스닥은 여전히 뭐 별로 그렇게 힘을 못 받는 것 같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미국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정체 상태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미국 시장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예, 뭐 이제 그럭저럭 은근히 뭐 말들은 어렵다, 힘들다 그러는데 사상 최고치입니다. 다우는요. 예. 그런 상황이고 어제 같은 경우도 초반에 비해서 이제 뒤로 갈수록 좀 힘을 내는 거였고. 그렇죠. 예. 특히나 또 이따 다시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만 국채 수익률이 또 다시 오르는 와중에도 올랐다 하는 측면에서는 은근히 이제 시장은 강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다우 지수를 보니까 이렇게 보입니다. 애초에 작년 팬데믹 이후에 저점 이후에 보면은 저남들 이제 저점끼리 연결한 선을 갖다 이렇게 한번 펼쳐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한번 강하게 치솟았다가 그다음 조정받고 나서 올라갈 때 기울기, 그다음 기울기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은 거의 확연하게 선이 하나 보입니다. 이제 점선이 아닌 실선으로 끄은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제 지켜져지면서 계속 가느냐의 부분이 되겠죠. 연초 이후 8.38% 아직 채 석 달이 안 된 가운데예요. 8.38%면 나쁘지 않죠. 굉장히, 그렇죠. 다우지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나쁘지 않다고 알고 아주 좋은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나스닥은 이제 그다음 보시면은 3대 지수 가운데는 제일 못합니다. 1.33. 그리고 오히려 요즘 러셀이 의외로 안 좋더라고요. 예, 그렇죠. 예, 러셀 좋다고 한 지가 최근 한 달 전부터 한 달 전 정도였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 별로 네, 힘이 없죠. 나스닥에서는 선이 한 가지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냥 거의 이번에 지지선 역할을 했던 120일선하고 지금 이 작년 팬데믹 이후에 이번 저점하고 연결하면 선이 거의 같이 붙어가는데 요거는 관건이 이거 같습니다. 나스닥은 완전히 살아났나 할 것 같으면 이 우하향하는 선을 갖다 좀 올라서 줘야 되는데 요게 지금 힘이 좀 붙이는 모습이고요. 예.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래도 뭐랄까 아직까지는 그거 같습니다. 1조 9천억에 대해서 지금까지 기대로 왔다면은 예. 이제는 그 진짜 좀 돈맛 좀 보자. 진짜 풀려 나오는 돈맛을 좀 보자 하는 그런 기대가 아직 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글쎄 뭐 그 1조 9천억 원 얘기할 때에 9천억 달러. 9천억 달러 얘기할 때에 개인별로 얼마를 지급해주고 네. 그 중에 또 뭐 60%가 주식 투자에 들어오고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했으니까 네. 아마 그게 좀 뭐 역할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예. 자, 간밤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특징 중에 하나를 보면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다시 1.7% 위로 올라섰습니다. 네. 그런데도 이제 주식시장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금리에 따른 시장 영향은 좀 사라진 게 아니냐라고 하는 기대도 있고요. 네. 또 다른 쪽에서는 1차 영향은 이미 끝났고 2차 영향이 있는데 2차 영향은 자금을 이동시키는 형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잘 드러나지 않는 형태로 꾸준히 나올 수밖에 없고 이렇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자금을 이동시킨다는 말씀이. 그러니까 이제 그 채권이 이제 드디어 네. 그 주식과 함께 투자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100이면 100 모두 다 주식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던 자산이 이제는 보면 그래도 이 정도 8대 2 아니면 7대 3 이런 형태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네. 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그 채권 가격이 금리가 올라갔고 그다음에 뭐 주식시장은 별다른 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이런 형태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이제 우선 요거 먼저 한번 보고 가시죠. 예, 그러죠. 지금 이제 급하게 올라왔습니다. 10년물 보시면은 이렇게 크게 2019년 5월부터의 흐름인데 이렇게 나와서 자 가파르게 올라왔고 이 정도 왔으면은 쉬면 좋은데 이제 여기 조금 확대해 보니까 최근 3일은 특히 이틀 동안 이제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 금요일도 올랐고 월요일도 올랐고 한데 다만 이제 1.75% 위에 우리가 봤던 고점은 안 갔기 때문에 아직은 그러면 그간에 한번 봤던
귀신 영화에 한번 나오고 나서는 귀신 그다음 나오면 안 무섭듯이 그렇죠. 아직은 1.7이라지만 우리 그 위도 봤으니까 예. 하는 건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이걸로 끝이 났느냐는 자신이 없습니다. 예. 첫째, 또 이제 슬슬 나오는 얘기가 1조 9천억 이거 아직 그야말로 잉크도 마르기 전에 3조 달러, 4조 달러 얘기가 자꾸 나오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인프라 이제 투자한다고. 인프라 관련해서. 근데 인프라 관련해서 이거는 지금 얘기인즉슨 증세를 통해서 그리고 또 뭐 연준이 그냥 막 국채 발행하는 것 동시에 막 이렇게 연준이 사주는 방식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방식 국채 발행을 통해서 민간 자금을 가지고 그렇게 조성된 걸로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그 말만 봐서는 이거는 끝이 아닌 거죠. 그렇죠. 오히려 연준이 팍팍 사줄 때보다도 오히려 국채 수익률은 더 오를 개연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여기서 장기 추이를 한번 보시면은 5년물하고 30년물 한번 가져왔습니다. 매번 10년만 봤는데 지금 이제 90년입니다. 제일 왼쪽 시작할 때. 저 때가 거의 뭐 8%, 9% 하던 그것이 지금 여기 왔다가 이만큼 와서 이제 돌고 있는 거. 그다음 30년물도 한번 보시죠. 예. 뭐 10%에 육박했던 80년대 후반. 이게 지금 이제 2%대 조금 올라왔는데 저는 이게 여기서 끝났다고 보이지가 암만 생각해도 안 보입니다. 예. 지금 우리 국내 국채 선물 시장도 오늘 지금 많이 밀리는데 이제 1.75 찍고 그것도 FOMC 바로 다음 날 찍고 막 이래 가지고 연준을 갖다가 조금 시장이 의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도 있었는데 그 이후에 어느 정도 미국에서 금리가 반락하는 가운데 우리도 국채 선물이 조금 국내에서 올랐습니다만 예. 이게 지금 다시 밀린다는 얘기는 시장에서는 이게 아무래도 이 정도에서 시장 금리 상승이 멈춘다고는 멈춘다. 안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글쎄 뭐 주식시장 생각해 보면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이 작년도서부터 보면 우리나라 코스피가 최저 1,400에서부터 출발해서 네. 2,200에서 한 두세 달 동안을 걸쳐서 머물렀고. 머무르지 않습니까? 네. 그 기간은 주가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응 기간을 갖는 기간이고 그 2,200포인트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니까 그 다음에 갑자기 3,200포인트까지 뛰어버리는 것처럼 채권도 뭐 역시 마찬가지로 0.4에서부터 1.7까지 왔기 때문에 충분히 어느 정도 올라온 거지만 여기 좀 지금은, 이제 예, 적응해야죠. 지금은, 예, 네. 적응의 기간이고 이 적응 기간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2차 상승을 통해서 2.5%를 가든 3%를 가든 뭐 그런 국면까지 또 우리가 한 번은 각오를 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 이제 그때 가서 한 번 더 금리가 오를 때 국채 수익률이 오르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예. 주식이 이번처럼 예. 국채 수익률 상승에 추이를 탈 게 아니라 예, 그렇지는 않겠죠. 추이를 탈 게 아니라 그거는 그거대로 가는 거고 그렇죠. 예, 예, 진짜 예. 경기가 좋아서라든지 예. 아니면 이쪽도 실적 좋아라든지 예. 이쪽도 아직도 충분히 더 들어올 돈 있어 이런 어떤 논리가 갖춰진다면은 그때는 지금처럼 뭐 금리 오른다고 주가 빠지고 하는 그런 기계적인 그렇죠. 반응은 안 나올 수도 그 있겠죠. 기계적인 반응은 아마 안 나올 거고.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 반응은 끝났고 네, 네. 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주가가 반응을 하는 2차 반응은 끝났고 2차 반응은 이제 그 자금의 배분이 서로 달라지는 형태가 되니까 네. 이거는 그냥 눈에 띄는 형태는 아니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지속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예.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말서부터 미국 시장에서 계속해서 얘기되고 있는 게 아르케고스 캐피탈입니다. 예. 지난주 금요일 날 아마 마진콜 때문에 시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대규모 블록딜이 있었죠. 들어갔고 네. 그다음에 뭐 그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데 보면 월요일 날, 즉 어제 시장에도 그게 영향이 있었다는 예. 얘기들을 네. 하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안 그래도 지난 주말에 그렇게 한번 있고 이제 주요 관련 종목들이 그야말로 뭐 지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뭐 비중 있는 종목들은 아니다 보니까 예. 이제 그거 합니다만 금요일부터 해서 그리고 어제도 개장 전에 사실상 뭐 말씀하신 월스트리트저널, CNBC 무슨 블룸버그 할 것 없이 전부 기사의 흐름이 그 알케고스였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그게 더군다나 우리 한국계 아닙니까? 빌황이라고. 그렇죠. 네, 이제 그런 분이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슈가 되는데 흐름이 이렇습니다. 우리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미 이 이슈에 대해서 이제 좀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흐름을 보시죠. 불과 지금
뭐 한 대여섯 시간 전 그리고 하루가 안 된 기사들이 흐름입니다. 월스트저널입니다. 보세요. 알피고스가 뭐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왜 시장을 막 흔들었지 증시를 이런 얘기가 나오는가 반면에 그다음에 여기서 결국은 파이낸스 타임스는 이렇게까지도 얘기합니다. 심지어 과거 그 98년에 LTCM 이후 근데 거기에 비견할 정도의 파괴력은 아니지만 예. 그때 이후로 이전 사태는 이제 좀 오랜만이다 이거죠. 뭐 월가 사람들 중에 내 25년 경력에 이런 걸 처음 본다는 사람도 있고 예. 여기서 이제 파이낸스 타임스의 제목은 그렇습니다. 월가에 상당히 좀 심각한 좀 어려운 퀘스천을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보시죠. 이게 결국 디리버티브하고 연결됐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대충 나오는 얘기로는 5배짜리랍니다. 내 돈 예. 100억, 100억. 100억인데 500억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거기다가 어떤 그 뭐죠? 이제 실제 증거금 한 5% 정도만 하고 뭐 그렇게 되면 승부의 레버리지가 되는 거고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진짜 사고 파는데 들어오는 돈 필요 없이 차액만 갖고 하자. 마치 NDF 거래하듯이 이런 식으로 하니까 방향만 잘 맞추면 대박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잘못 맞으면 거꾸로 가는 순간에 자기 태운 돈 갖고는 감당이 안 되는. 결국 그래서 디리버티브스 나오고 아까 화면 다시 보시면은 자꾸 노무라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골드만삭스는 담보도 제대로 잡았던 것 같아요. 예. 모간 스탠리나 골드만삭스는 일찍 냄새 맡고 튀어나왔고 예. 도이치뱅크까지 예. 노무라고 크레딧 스위스가 물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노무라가 어제 뭐 14%, 16% 빠지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조금 그한 거는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뭐 3천만 불 마진콜 이런 얘기 나오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찝찝합니다. 이제 미국의 규제 당국이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예요. 들여다보기 시작했는데 우선 종목들 보시면 이런 겁니다. 뭐 비아콤 CBS 해가지고 강제 청산이 진행되면은 이거 CNBC에 나와 있는 차트인데 보시죠. 이거 금년 들어서 흐름입니다. 예. 100불에서 지금 거의 뭐 한 50불 반토막 난 거죠. 그 레버리지 썼으면 이거 죽는 겁니다. 그렇죠. 예. 자, 그다음에 이런 제목, 이런 종목들, 텐센트 뮤직엔 우리 같으면 뭐 멜론 비슷한 거죠. 그렇죠. 딱 메가폰 탑 나오고 그냥 이렇게 확 나오는 겁니다. 저게 이제 특히나 기술적 분석에 저런 것들이 보면은 저 투기적 세력들이 많이 설치는 데서는 차트가 더 잘 맞는 경향이 있는데 훅 나간 거 보세요. 저런 거. 그런데 이제 여기서 월가선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거 저가 매수 기회다. 뭐 이렇게 또 부추기는 데가 시티 예. 같은 그런 데가 나오는 것이죠. 이제 펀더멘털은 달라진 거 없으니까. 그런데 저는 의문이 그럼 여기서부터 훅이 뛰어 올라온 거는 그러면 펀더멘털 때문에 올라왔느냐? 예. 그렇죠. 뭐 그런 말도 해보고 싶은데 요약하자면은 지금 이게 지수의 흐름에 크게 악영향을 미치기에는 좀 소소한 사건이지만 다들 걱정하는 거는 한 가지 있습니다. 여기뿐이겠니? 그렇죠. 예. 작년 이후에 그 광란의 장에서 과연 이런 헤지펀드나 뭐나 개인이나 할 것 없이 과도한 레버리지를 쓰면서 무리한 배팅을 한 곳이 여기밖에 없겠느냐? 예. 그렇다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은행권에서는 조금 몸을 사릴 것이고 규제 당국도 들여다보고 여기서 뭔가 좀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규제의 칼을 대면은 조금 시장은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정도까지는 지금은 이제 정리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어느 책을 보니까 월가가 사고를 친 다음에 그거를 잊어버리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10년을 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금융위기가 나고 한 10몇 년 정도 지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레버리지 결국에 보게 되면 담보가 있느냐 없느냐 네.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레버리지를 제공하느냐 하는 걸로 문제가 생긴 건데 네.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다라는 생각이 좀 근데 드네요. 살짝 이번 사건을 보면서 현재 즉각적으로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우리한테 생각할 거리는 던져줍니다. 예. 작년에 특히 미국이나 뭐 우리는 할 것 없이 그렇게 가파르게 올라왔던 특히 일부 종목들 가운데 뭐 이 유동성이 많지는 않으니까 땡기기도 쉽겠죠. 예. 아까 몇 가지 보여드렸던 이번에 이 마진 콜러 강제 청산된 종목들 보시면 우리 제약주들 중에 그런 차트 많습니다. 예. 예, 그런 상황이니까 그 의문은 드는 거죠. 과연 저 알키고스 저기 한 군데뿐이었는가 하는 거는 예. 계속해서 좀 묵직한 어떤 고민으로 남습니다. 글쎄 앞으로 계속해서 아마 좀 그 고민으로 남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우 GFM 투자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